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 번째답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을 받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생각보다 적어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저희 아내하고 복권에 당첨되는 게 빠르냐 돈을 버는 게 빠르냐라고 서로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아내는 복권에 당첨되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고 저는 버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칸을 엑셀 서류에다 도장 찍을 만한 거를 표를 그려서 종이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1억을 모을 때마다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내기의 조건은 뭐였냐면 내가 먼저 이 목표를 채우면 나를 놔줘야.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1억 모을 때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겼어요. 사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 실제로 버는 게 더 빨라요. 설령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제가 이미 앞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랫동안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런 돈들은. 이제 남은 건 그럼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분해해 보면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서도 사장들이 있겠지만 창업을 해오는 사람들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게 창업이에요.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창업이에요. 아이디어를 찾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을 관리하고 직원을 또 고용하고 소비자한테 인정받고 이런 과정들은 엄청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돼요.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창업이기도 해요.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방법은 뭐냐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지 않고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게 어려서부터도 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한 분야의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다 쪼개놨어요. 조각조각 해놓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주식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주식을 한 장씩도 살 수 있고 수십 장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가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요새는 인터넷 앱으로도 만들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경영자이냐. 이거를 공부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눈은 자기가 창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창업자로 생각하고 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회사가 잘 알고 있고 어떤 회사가 내가 갖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저도 기업가이고 경영자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경영을 잘하고 기업을 잘 운영하고 정말 좋은 사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그런 좋은 경영자를 저 대신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거리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사업에서 더 잘하면 그거를 자본을 옮길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식에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래 용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저 사업을 통째로 살 수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다면 그런 좋은 경영자와 좋은 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독려하고 그 사람이 돈이 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주식이 단 한 주만 있더라도 그 회사의 사주예요. 주주, 주식, 이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한 주만 있어도 그 회사에 나는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회사를 바라보면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회사에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주를 대신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네가 운영을 해라는 거 한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나는 주주인데 저 대표이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내 회사니까. 단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내 회사니까. 이게 투자의 방식이에요. 그냥 주식이 그래프 따라서 오르면 하고 주식 전문가들이 이거는 오른다 저건 내린다 이 시장은 어떻다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이거나 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산업이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1등을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1등인지 여기서.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찾으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분야 1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업계에서 그 회사가 분야 1등이란 뜻은 이 회사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게 1등 회사예요. 그래서 업계 1등을 골라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좋은 경영자 업계 1등을 골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매달 한 장씩이라도 사세요. 지금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면 매달 한 장씩이라도 그 회사를 사세요. 한두 장 사나 보면 알아요. 그럼 최소한 주가 변동이라도 이해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관련 기사라도 읽게 된단 말이에요. 더 관심이 있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주식의 양을 늘려가면서 그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기면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주식을 사는데 계속 보태셔야 돼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단단한 돈을 오래 바닥에다 쌓아놓고 그 단단한 돌 위에 자기의 기반을 쌓습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좋은 회사의 주식을, 좋은 경영 찾아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모으다 보면 어느 날 이미 자기가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업가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 환경에 자신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중간에 사고 팔면 안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사게 되면 언제 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또 이 회사가 어떠다고 하면 팔게 된단 말이에요. 주관이 없이 산 주식은 주관이 없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그 회사의 상품을 써보고 소비자의 반응들을 지켜보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듯이 그 해당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전부 다 검색해서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내 회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시면 그 회사의 주주총회 이런 데 가보세요. 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대표이고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주총 가시고 가서 수건, 로고 박힌 수건도 찾아오시고 단지 이 회사가 만약에 방향이 바뀌거나 사장이 철학이 바뀌거나 운영 태도가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1등 말로 갈아타면 돼요. 이거 갈아탄다고 배신자라는 소리도 안 듣고 비난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회사를 내 실패 없이 다른 사람의 경영을 통해서 내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사주의 마음으로 사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를 살 수 있고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투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올곧아집니다. 그럼 아까 세 가지 유산 상속 안 받아도 되죠. 복권 당첨 안 받아도 돼. 굳이 창업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저는 복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에요. 이제 복리라는 것은 중복된다는 복자하고 이자를 뜻하는 리가 합쳐서 이제 복리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거에 합쳐진 돈에 또 이자가 붙는 거를 복리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복리의 반대말은 이제 단리겠죠.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만 지불된 상태를 말해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복리를 3분의 1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워런 버핏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재산이 지금 거의 100조가 다 돼 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100조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의 양의 총액의 95%가 65세 이상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의 75%가 지난 3년 사이에 번 게 아니라면 지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복리라는 주제를 제가 미술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540년 프랑스와 국왕이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을 4,000 액기에 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단위인가 봐. 4,000 액기. 이걸 현재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약 2만 불 정도 돼요. 정말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림 한 장이 2만 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국왕이 이 그림을 산 대신 이 돈을 2만 불을 연간 6% 이자로 지금까지 어디다가 맡겼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00조야. 6%인데. 그럼 미국 현재 국채 발행의 3,000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해보면 이것이 부의 옳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들어보면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쓸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쓸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쓰거나 과거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드예요, 이게. 여러분이 카드를 쓰는 거는 앞으로 내가 생길 소득을 지금 현재 단계다 쓴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 안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이자는 이걸 주춤하는 순간 또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과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근데 이 개념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이자를 받는 인생으로 가는 거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자를 평생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행 이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제일 힘들 때 이걸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빚을 갚고 온 이후에 지금은 복리와 이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그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복리를 적용시켜서 부자가 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이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세분해 보면 몇 가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는 지속적인 부자를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 돈을 확 벌은 사람을 부자라고 지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부가 잠깐 그 사람한테 거쳤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각기 다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능력의 종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진짜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의 능력이 전부 다 필요해요.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긴 되는데 단기 부자예요. 장기적으로 부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 각기 다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풀이화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여요. 대부분 이제 회사 사장들이나 경영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인들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취적이고 사업도 잘하고 뭐 세일즈도 잘하고 그다음에 낙천적이고 뭐 포기하지도 않고 뭐 전문직을 가졌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에 포함돼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관리를 가족이나 혹은 직원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던져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재산 관리를 못합니다. 벌기만 말하는 거죠.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 이런 걸 읽고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방관하기 일쑤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다음에 뭉칫돈으로 날려요. 보통. 엉뚱한 투자를 한다든지 엉뚱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금 보호를 허술히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기듯이 호인처럼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묻는데 저한테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돈을 꽤 많이 벌더라고요. 버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을 못 버냐 그러면 아니 세금 빼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애들 학비 주고 뭐 나가면 돈 없던데요? 그럼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씀씀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실제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 두 번째 능력인 돈을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을 버는 능력과는 별개의 능력이에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돈을 잘 모으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모은다는 공식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의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이런 사소한 거, 세율, 이자, 투자, 환율에 대한 지식, 이해 이런 거, 재정 분리, 지출 관리 이런 데 소홀함이 없이 굉장히 잘합니다. 버는 거하고 다른 능력이죠, 벌써. 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올곧하고 좋아요.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자본 축적고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는 데 있어요. 나 혼자 일을 해서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은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을 배운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 경쟁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관리는 아직 못해. 지금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출 관리하고 뭐고 잘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자산이 일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은 자산을 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혼자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능력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업무 혹은 자기의 직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벌어놓은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는 공부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죠. 이 미약한 점이 2배, 3배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돈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두 번째까지 얻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유지라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물건과 비교 대상이에요. 교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변동이 돼요. 어느 쪽으로 변동이 되냐면 보통 올라가는 쪽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돈에 있는 가치는 현재 금액상으로만 똑같은 금액이지 실제 이 돈의 가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4%라는 얘기는 만약에 4%라면 4%라는 얘기는 내 돈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있는 사람이라면 96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려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돈은 변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가치가 보유되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게에서 일했을 때 담배 가격이 1불 39센트였어요. 지금 담배가 한 8불? 9불? 뭐 이렇게까지 가죠. 그러면 몇배가 오른 거예요?
벌써 6배, 7배가 막 올라버린 거예요. 돈은 같은 돈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100만 불을 모은 사람이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놨으면 그 돈은 지금 가치로 한 20만 불도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돈이 20만 불 돈이 현재 가치로 유지하려면 100만 불이 그대로 유지하려면 계속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에 맞게. 최소한 이게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지한다는 능력 자체도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유지는 방심하기 쉬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돼서 방심하기 쉬운데 마치 내가 성주라면 내가 성을 갖고 있는데 저기서 수많은 적군들이 이 성을 부수려고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할게요. 마지막에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였죠. 저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저는 먼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 4개예요. 그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온 거를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광고를 포함해서 모든 그렇게 온 것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거나 다 그 자리에서 다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계정이 항상 제로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메일 확인이 다 끝나고 대답할 게 다 끝나고 나면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먼저 미국의 신문들을 다 뒤져봅니다.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뭐 팍스뉴스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요. 주로 제목만 본다는 얘기예요. 다 안 보여요. 제목이라도 다 봅니다. 뭐가 특이한 게 있는지, 관심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로이터 통신 이런 데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러시아 것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 신문 2개, 아사히하고 요미우리. 어떤 때는 일본 경제신문까지도 한번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야후 재팬에 대부분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타임즈 읽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 언어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새는 옛날에 말이 어눌했는데 지금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 가끔 중동 문제가 생기면 조르단 타임 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르몽지 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슈피겔이 있어요. 독일 건 하나 더 봅니다. 디벨트라고 그거 있습니다. 양쪽 한번 들여다봐요. 이렇게 이 정도 신문 보면 세상에 대충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휴스턴 로컬 신문, 휴스턴 크로니클을 들여다봐요. 그게 다 끝나면 한국 신문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은 이제 읽기가 쉬우니까 몇 개 신문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은 대충 그 세상에 일어난 일을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순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경제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CNBC나 블룸버그, 마켓 스크린, 뭐 CNN 비즈니스, 그리고 야후 비즈니스 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공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그런 인덱스도 확인하고, 런던 오일 가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이사회에서 혹시 뭐 소식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박스넷이나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지 뒤져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2시간 걸려요. 이게 아침마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업력 최대 부동산 사이트는 루프넷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오늘 나온 미국의 모든 물건을 다 뒤져봅니다. 오늘 24시간 안에 매물로 등록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도시별로 대부분 다 찾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 휴스턴에는 특히 이 동네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집에 오면서 여기까지 혹은 휴스턴 전체에 지나가면서 어떤 매물이 현재 매물인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뭐가 나오는지 들여다봐요. 부동산을 그렇게 살 일은 없죠. 제가 많이 사봤자 1년에 한 번, 어쩌다 2번 이렇게 사는 게 많은데 왜 매일 뭐를 들여다보냐면 주가와 달리 부동산은 매일 들여다봐야지 시세 변동과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괜찮다는 거를 감을 느껴야 되니까 매일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인쇄할 거나 기억할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다 파일링해요, 저는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걸 게을리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걸 한두 달 안 한다고 내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서너 달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6개월 안 하고 1년을 안 하면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서 템포를 놓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데 또
힘이 들거나 아니면 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고 나만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순전히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누구이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니까 저는 더 많은 정보 체계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특이한 사람과 더 많은 유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가 본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보에 접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더 없어졌어요. 굳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더 노력하고 공부하냐 안 하냐의 차이뿐이에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 다리에 이렇게 다리를 얹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유머 사이트를 읽고 있더라도 아내가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일에 관련된 거가 지금 막 머릿속에 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어떤 순간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어떤 단어가 이렇게 또 지나다니면 끊임없이 그걸 모아놓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이 맞아요.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는 투자가 가장 힘들어요. 사업 힘들다고 그러는데 직장 다니는 거 힘들다고 그러는데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가장 힘들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다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투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지금 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도 봐야 되는데 저 파도의 이면에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 해야 되고 들어옴과 나옴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성벽이 허물어진다는 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많았다고 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공포를 이겨내려고 여전히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를 또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이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바른 생활 태도를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이 생활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붙는 인연과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맑아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연들이 생기고 이 인연이 일을 이루거나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음식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안 풀리면 자기가 먹는 음식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늦은 시간에 폭식한다는 얘기는 늦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어쩌다 만나는 동창 친구,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매번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거기서 좋은 의견과 좋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니면 바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꾸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한번 바꿔보시고 절대로 폭식하고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의 양을 줄여가면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자기가 현실에서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꿔보세요. 좋은 쪽으로. 그럼 그거에 걸맞는 몸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태어날 거라고요. 이제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 즉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100만 불, 즉 한국 돈으로 약 10억 이상을 이야기해요. 제가 2020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국의 10억 이상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숫자가 35만 4천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년도에 보면은 32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만 해도 벌써 9.6%가 늘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300억 이상의 고자산가라고 표현하는데 300억 이상의 고자산가는 6,400명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들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인데. 그리고 총 자산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70%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이상이면 엄청난 부자인데 정작 부자들의 기준에서는 한 100억이 넘어야지 저 사람이 부자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이 부는 상당히 상대적인 기준이라서 한국의 부자들의 절반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부자들은 대부분이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벌은 것이 47%,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한 21%를 벌은 거예요. 즉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살아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고, 월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자의, 한국 부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려면 일단 금융자산이 100만 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만 불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기 100만 불짜리 지폐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한 장에 100만 불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혹시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거 아마존에 가면 100장짜리를 13불 99에 팝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다가 백만장자가 되는 날 현금으로 바꾸세요. 이 백만장자들이 처음에 부를 늘리는 수단들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의 처음의 수단은 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돈의 씨앗을 만들려면 12년 정도의 돈을 계속 모아서 약 5억 원 정도를 저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즉 종잣돈 5억을 만들어서 이 돈을 불려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만든 나이의 평균이 44세예요. 그러니까 44세에 5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으로 하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억 원을 운영하는 핵심은 현상 유지가 제일 앞쪽에 서 있는 것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예요. 지금 저희가 전강에서 얘기했지만 돈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자기의 자본을 투여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이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금융학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백만장자의 기준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세운 백만장자 기준은 조금 더 틀려요. 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첫째 조건은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은 어떤 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융자가 없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4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한국의 가구당 소득이. 그럼 한국 가구당 소득 540만 원 이상이 넘는 비근로 소득을 가져야 돼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으로 한국 사람의 월 평균 소득 540만 원을 버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조건 하나 뭐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80억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안심하고 평생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는 상대적 비교예요. 5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 가지고 사람 앞에 가면 스스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벌어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정말 부자라는 것은 돈이 있어도 언제든지 명품을 살 수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 부를 자랑해야 자존감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급 시계나 고급 가방을 사지 않아도 내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으면 이미 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화려한 음식을 계속 가져야 만족이 느는 상태라면 이런 사람은 평생 자기보다 부자는 만나지만 안 돼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낄 거니까.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시골에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내가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이 동네의 평균 소득보다 높으면
그리고 그 집이 내 집이라면,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노동에서 내 몸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 것, 즉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내가 부자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자신을 진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한테 쓰거나 해외여행, 명품 구매 이런 데로 돈이 다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돈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벌어도 이 사람은 부자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잘 벌 수 있다라는 건 못 가르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되게 행복하고 부자로 갈 수 있다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하고 웃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서 나한테 들어온 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세요. 이게 세상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열고 이렇게 하면 폐 호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정신이 맑아집니다. 저는 이거를 운동으로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이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의식처럼 이걸 해요. 쭉 펴서 나 지금부터 작동 준비하는 것처럼 쭉 버튼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자고 난 이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난 이불을 정리하세요. 호텔에 가면은 메이드들이 침대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 행동은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행동을 할까 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감사라고 봐야 돼요. 내가 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구나, 고맙다, 내일 또 잘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잠자리를 곱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잠자리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어제 자고 일어난 이불, 헝클어진 이불에 그대로 침대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삶을 자기가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침대를 정리하는 버릇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버릇을 꼭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아침에 저 물 한 잔 마시거든요. 빈속에 물을 채웁니다. 이게 몸을 음식에 먹기 전에 물을 먹는 것을 몸을 저는 이렇게 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무슨 현대 용어, 현대 의학에서 이게 유용한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을 한 잔 먹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지금 작동시키려고 킵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져요.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에 이렇게 통해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을 돕고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에서 확실히 깨어나게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6시 전에 일어나고 6시 전에 일어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며칠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나 아니면 밤새 무슨 일을 할 거나 경우가 아니라면 6시 전에 항상 일어납니다.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해가 뜨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해를 맞이하고 해가 질 때 같이 내 몸이 자는 거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고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품행이 이 정도 단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려도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산이 붙고 목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후배라도 선배한테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의 후배들한테는 역시 더 선배로 대접을 받겠죠. 물론 이런 사소한 습관이 돈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한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절대 줄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2019년도 봄에 미국 횡단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 가는 여정 중에
그래도 굳이 내가 한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 간 곳이 네브라스카 오마하시라는 곳인데, 오마하시. 거기에 워런 버핏 자택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왜 거기를 가고 싶었냐면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작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집을 60년 전에 샀다고 그래요. 62년 전에. 3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 집의 시세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85만 4천 불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분은 나에 비해서는 지금 몇만 배 부자이겠지만 저의 일상은 그분보다 몇 배의 부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버핏보다 더 비싼 집에 살고 있고 더 이상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 일은 없거든요. 사실 저는 버핏의 검소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가치를 존경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몇 지 안 되는 부자가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인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담장에 철조망이나 경비원 하나 없이 그 큰 부자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는 것, 그 사람의 삶이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로 보여지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분한테 가장 멋지게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사치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사치의 기준과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법칙이 맞는 것이 쿼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쿼터 법칙은 내 소득 수준의 4분의 1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에 4분의 1 수준으로 저는 맞춰서 삽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분의 1이니까 3년 동안 수입이 없어도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고, 그리고 저는 부자가 되었더라도 부자가 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가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 부가 계속 존속한다는 아직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가난해질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이 부가 분배를 해서 모든 시간에 같은 부의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쿼터 법칙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은 수입이 늘면 그 늘어난 거에 대한 보상을 나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느끼는 방식을 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버핏 같은 극단적 절제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조금 해주면서 대신 안전하게 쿼터 법칙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경험한 자수성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있는, 대를 이어서 유지하고 있는 같은 부자와 동일한 수준의 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 부와 제 학습은 경험을 더 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뒤늦게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명심보감에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동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동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첨부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질문의 의미가 그럼 부자는 정해져 있냐라는 뜻이라면 내 대답은 아니오예요.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부자는 1000명을 받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부터는 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업가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부자의 한 요소입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 마침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예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초대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친구를 불러다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승우 이쪽으로 한번 나와봐. 이리 와봐. 인사하고. 여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돈과 주식에 관심이 아주 많은 강승우입니다. 여기 앉아봐. 너 최근에 주식 샀다고 그랬지? 네. 어떤 주식이야 그거? 로블록스라는 주식인데 그 재밌는 점은 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엄마보다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왜 사게 됐어 그거를? 먼저 그 제가 8살 생일에 엄마가 주식으로 그 생일 선물한 게 어떻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구글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게 됐어요. 9살에 그럼 너가 재산이 얼마인 거야? 저는 그 일에서 번 게 한 123.39불이 되고 로블록스 주식 80불, 애플 주식 147불 정도 되니까 200불 넘겠죠. 야, 너 되게 부자다. 여기 200불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알았어. 근데 너 로블록스 주식 살 때 산 이유가 뭐라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하니까. 오를 것 같아서. 와. 더 이상 할 얘기 물어볼 게 없네, 내가. 잘했어, 그래. 자, 이제 들어가도 돼. 감사합니다. 제가 왜 승우를 불렀는지 이해해요, 혹시? 승우는 앞으로 저 행동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재산을 지금부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주식을 사고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저 방식을 하면 상당히 빠른 나이에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부는 저 어렸을 때 저 배운 게 체득돼서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절대 잃지 않을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식을 부자가 만드는 방법은 승우를 모델로 해서 이 강의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비법을 전달해도 이 비법을 이미 응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비법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저는 부모들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 조사 목록에 나온 순위에 높은 쪽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돌 스타, 유튜버, 건물주도 있어요. 운동선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고학력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교사, 교수,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업들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에요. 결국 이 꿈들은 돈이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꿈들이 이 꿈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꿈이 있잖아요. 이 모든 꿈을 어떤 방식으로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대체되는 모든 직업이 역시 기업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기업가가 되면 이런 모든 사람,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까 불러준 꿈들, 이런 모든 꿈들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점은 증권 계좌를 열어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면 사실은 딱 좋아요. 그리고 대학생, 중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뭐 언제도 시작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비 많이 내는데 여기도 교육비 많이 쓰잖아요. 학원비 한두 달 정도의 금액을 아이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금액의 70% 정도는 우량주를 사서 주세요. 주식의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우량주를 좀 사서 주시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아이가 선택하게 하세요.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 애들하고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공부가 목적이에요, 처음은. 그 아이를 가지고 증권이 뭔지, 브랜드가 뭔지, 이 회사 가치가 뭔지, 배당은 뭔지 이런 경제 용어를 아이들하고 배워야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애들이 흥미를 느끼는 순간 얘는 나중에 기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향을 놓고 분석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현금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주의 입장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풀어보는 것을 아이들에게 갖게 되다 보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경제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운동이나 뭐 음악 이런 데만 천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됩니다. 저 승우가 만약에 기업가의 정신을 배우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부터 배워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미 10년, 15년 MBA 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놀이를 해도 거기다 돈 걸려야지, 판돈 걸려야 흥미 느끼듯이 주식을 사주고, 그리고 돈을 더 벌어서 주식을 더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불 잘 개고 막 청소 잘해갖고 용돈 받은 거 계속 모아서 계속 주식을 사면 돼요. 이게 다른 아이들이 애플 새 전화기 막 새로 나왔다고 이런 거 사고 뭐 이어폰 새로 나왔다고 사고 이럴 때 애플 주식을 사갖고, 승우 지금 애플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 애플 주식의 배당 정책은 뭔지, 자사주 매입 동향은 어떤 건지, 신제품은 언제 나오는지, 이 신제품의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수학, 문화, 영어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공부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존니 대표의 제안처럼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한테 줘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증권계좌에 넣어두면 아마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되면 그 교육이 대학 학자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 아이가 창업을 원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모아둔 돈을 사업이나 창업을 하게 하면 됩니다. 왜 아이들한테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닥달할까요? 그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이 공부가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 공부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대학 가서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사업하다가도 다시 대학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기업이 하는 강연에 데리고 다니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박람회에 데리고 다니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이런 일을 평소에 하시란 얘기죠. 사실 한국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청년보다도 창의적이고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안전하게 살아 하면서 직장인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전문직으로 가서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게 부모들의 꿈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실패한 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잘못 적용된 경우예요. 나는 한 젊은이의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라고 상상해 보면 이게 끝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왜 거기다 주저앉혀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미 실패도 해보지 못하게 만드냐 이거죠. 결국 부모의 포기를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안정적인 삶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포기를 거기다 얹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범죄에 연루될 일이 아니라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방해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지지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10번을 망해도 괜찮아요. 10번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언젠가 한 번만 성공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실패 전문가예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가, 수많은 실패가 성공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하는 젊은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가 혹은 대학에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대부분 나스닥 상장이에요. 무려 상장회사의 약 40%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만큼 상장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런 정신들을 후추바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후추바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거예요. 집에 그런 자녀 하나씩 있잖아요. 말 안 듣고 퉁퉁거리고 저항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기업가가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순응하고 바로 항복하고 공부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은 기업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 이런 자녀들을 기업가로 가르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아, 얘는 기업가가 될 사람이구나.
너 기업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게 뭐예요? 자, 이리 와. 주식 증권 계좌를 열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선물을 명함을 파서 주세요. 기업가 김누구누구, 기업가 강승우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잠깐 더 부르려고 그래요. 저기 승우 누나 지우 얘가 여기 와 있죠? 지우 잠깐만 이리 와봐. 얘가 지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서 왔는지 알아요? 계란 공급업자, 병아리 공급업자예요. 이게 사업가예요 지금. 여기 사업가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저희 지금 여기 병아리 키우고 있는데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계란이 나오면 그걸 부화시켜서 저희 농장에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엄마가 만들었는지 네가 만들었어 이거? 제가 그린 거 그림도 다 엄마가 그렸어? 코팅해줬어요. 코팅까지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기 지금 이 농장에 병아리 공급업자라는 걸 증명하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재밌다, 응? 그지? 응, 잘했어. 어린아이라도 명함을 갖게 되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축과 추다 계좌를 만들어주고 듬뿍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한 아이의 삶을 실체적 도전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도전적인 삶을 살고 그 삶에서 쟁취하고 얻는 데에서 기쁨을 얻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 통장에 넣어준 학원비 몇 푼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겁니다. 세상을 보면 강자들이 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강자들 틈에 우리 약자들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조금만 뒤에서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것에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강자들은 그 전에는 전부 다 약자였어요. 이게 대체되는 것 뿐이에요. 사업의 세계에서는 더 뛰어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흔히 굉장히 유명해진 모든 사업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유명해진 것들. 아마존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애플 다 남의 집, 자기 집 가라지에서 시작한 가게예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초기에는 전부 다 약자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약자라고 해서 강자를 무서워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 아이의 꿈이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게 꿈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의 최대 기업가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 아이의 꿈을 부모가 미리 막냐 이거죠. 한국의 최대 기업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였어요. 거기에 국수에다가 별표 3개를 그려놓은 게 삼성이야. 이게 삼성 국수, 별표 국수가 지금의 굴지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지우가 지금 9살인데 40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꿈을 그린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의 꿈이, 부모의 실패가 아이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실패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문화가 한국에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제 매장이 한 개였을 때 당시에 가장 큰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회사를 마치 밀집 인형을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은 저희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발목에 채여서 하다 힘들어서 결국은 회사를 매각하게 됐었어요. 하나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3,000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고 큰 도시락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경쟁자는 큰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회사에 있다는 걸 지금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법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은 젊은 친구가 저희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를 이겨나갈 때 이것을 무섭거나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과 이 사업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직업 중에 기업인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작은 통장 하나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